그러면은 개인 생활, 국가는 그렇다 치고 개인 생활은 어떠냐? 제가 30년, 35년 전에 1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0.3달러야. 한 달 월급이. 그 탈북자들 보고 물어보세요. 통계가 GNP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거 아니에요. 북한에 살다가 딱 와가지고 여긴 천국입니다. 네, 북한과학원 연구원을 있다가 한국에 온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 이민복입니다. 이렇게 풍선을 통해서, 전단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그 한우를 못 맞거든요. 그래서 북한동포를 직접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그 대표, 일명 대북풍선 단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체제의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예, 북한이 신사임당 나도 저도 아주 구독자인데요. 그 김주찬이라는 그 지금 탈북 목사가 됐죠. 그분 강의를 가만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남한으로 도망치다가 잡혀서 끌려갔는데 라오스까지 갔다가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건 뭐 죽는 거죠. 어떻게 북한은 자기 동족 남한으로 가는 걸 가장 역적으로 봐요. 그처럼,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보고서는 이거 정말 감옥에 넣어서 이렇게 완전히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워낙 그 감옥 안이 열악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80kg라는데 그 35kg, 34kg까지 줄어들어가지고 병원에서도 이건 시체나 같다고. 그래서 쓰레기장에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가고 10살도 돼가지고 젊다 보면 부모 죽어 있고 동생 죽어 있고 뭐 사방이 죽으니까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근데 그런 그 김주찬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먹고 노숙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 벌레라는 게 이라는 게 현세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엔 다 알죠. 이가 이게 하도 말라드니까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털구멍에 그 안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었다가 그 정치 보호원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 한겨울에 더럽다고 옷 뺏기고서는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잖아요. 감기 죽죠. 근데 그 얼마나 말라들었으면 이도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숨구멍에 있다가 그 찬 기운이 오니까 몸이 차지니까 그 벌레들이 나왔다니. 추우면 이렇게 솜털이 돋잖아요. 닭털이 덩달을 쪄주니까 숨구멍도 막혀지니까 또 춥고 하니까 이들이 숨어 있다가 나왔다. 숨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랐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유대인들 그거나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다, 병원에서도. 그래서 복귀관에서 데려가다가 아유 이거 쓰레기장에 그냥 시체니까 버리다. 그래서 자유를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굶주린 나라거든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해요. 이게 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굶어 죽고 있구나. 300만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또 반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특히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그 굶는 거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너무 먹을 게 많은데 주는 걸 보고 왜 그 충격에 막 중풍이 걸려가지고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충격이 센 거예요. 아니, 당연히 어떤 사람들, 라면 없으면 빵 먹지 뭐 이런 식인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 문제에서도 탈북인들도 어렵다는 얘기, 또 엘리트들도 얘기하는 게, 심지어 통일원 특별보좌관을 했던 탈북인사입니다. 그분도 통일 문제에서 가장 메카라고 할 정도로 그분도 뭐라고 식량난이 뭐냐 95년도에 자연재해가 심해가지고 또 동구권이 무너져가지고 또 김동수라는 분도 또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맞아요. 근데 본질이라는 문을 제가 좀 다르게 얘기를, 특히 농업연구소로 있었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코끼리 어느 부위를 만지는 그런 식이 아니고 본질을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있어서 식량난 그래서 심각해졌다. 자연재해라는 게 한반도라는 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기후가 이게 대륙성으로 해가 똑같아요. 중국이나 시베리아나 이런 내려오는 거를 똑같은 기후인데 북한이 수해입으면 남한도 수해입어요. 근데 남한은 끝도 없고 왜 북한만은 그러냐. 그건 쉽게 얘기하게 되면
워낙 허약한 사람한테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독감 걸려도 그냥 조금 머리 나쁘다 이런 그 차이라고요. 그럼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동권, 그러니까 소련과 동권이 무너져서 그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더 심각해졌다.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 동권은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소련은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높던 나라들은. 이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근본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소련과 공산권도 무너지고 북한도 저렇게 됐냐. 우리 인류, 이 인간 사회는 인간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가정도 되고 다시 경제도 되고 정치가 되는 건데 결국 정치적인 먹고 사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이 먹고 살고 이 사회가 운영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본성 때문에 운영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요.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 본능을 무시한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그게 더럽긴 한 것 같지만 그게 본능인 거예요. 예. 그 본능을 인정하고서는 더럽지만 그걸 개조해 나가고 그걸 능력을 확대시키며 부정적인 걸 보완해야 하는데 공산주의는 그 본능을 없애고 다 같이라고 다 골고루 같이 살자 평등 사회를 만들자 이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요 농업 쪽이에요. 예. 왜냐하면 공업이나 이런 거는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좀 단속하기가 쉬워요. 근데 농업이라는 것은 들판이나 이게 개개인이 그 자연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시한다. 아니 보위원들 그 농민들 엉덩이에 계속 쫓아다니며 총 들고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에 우러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마음 내 것이라는 일로 해야 그 효과가 나는 것이 특히 농업이에요. 이걸 단속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이거를 집회화시키고 평등화시켜놓는다니까 말은 뭐 광짝광짝 요란스럽게 거짓말이 더 요란스럽다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라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망할 정도로 된 거거든요. 북한은 굶어 죽을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제가 실험해가지고 숫자로 딱 증명해서 이것은 정말 공산주의 잘못된 거다. 그걸 증명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하다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겠지만 물어보면요.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 이 집단농, 공산주의적인 공산농이라고 쉽게 얘기합시다. 그 협동농자를 공산농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권한하죠. 내 것이 아니니까. 공산농의 한정보다 1톤 난 옥수수였어요. 근데 개인농, 내 것이 되는 개인농을 하니까 7톤 되는 거예요. 7배나 올라갔어요. 주식으로 치면은 700% 지금 주식에서 700% 보는 사람은 완전히 그건 고수의 고수입니다. 특히 농업이라는 것은 이 자연을 그렇게 혁신하기 어려워요. 1, 2%만 높여도 굉장한 성과라고 하는데 700%.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공산주의 그 시스템, 북한 말로는 정책적 문제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식량난이 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라면은 부자들이나 먹는 사치품이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럼요. 북한에서는 꼬부랑국수라고 그래요. 그게 북한 사람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건 1978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좀 중간 간부 돼가지고 평양 갔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일본 조총련에서 일본이 원래 라면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지금 더 멋있겠지만 그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꼬부랑국수 이렇게 꼬불꼬불하다 그래서 꼬부랑국수라고 여기처럼 포장된 게 아니에요. 그냥 꼬부랑국수만 있어요. 여기 양념도 있고 뭐 정말 맛있잖아요. 하여튼 그것만 가지고도 요리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야 이거 좀 사다 애들 좀 먹이시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닭을 조금 길렀는데 그 계란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라면을 사 먹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실무 생활을 직접 하는 어머니 아니에요. 그 착한 어머니가 아야 화가 똑같이 나셔가지고 다시 정신 나갔냐고. 그 맛있는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그 맛있는 거 한 끼 먹고서는 한 끼 먹고 닷새 굶기겠냐고. 그건 무슨 소리냐. 그 라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냐. 계란 팔아가지고 옥수수를 해가지고 옥수수를 또 이렇게 분량을 그보다 한 10배 더 살 수 있는 건데 그거에서 애들 배에 불려야 되는데 그거 한 끼 먹고 10끼 굶기겠냐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북한에는 밀가루가 가장 귀한 음식입니다. 밀. 국제시장에서는 가장 싸지만요. 국제시장에서 보면 맹류가 제일 싸요. 밀가루가. 그 다음에 옥수수가 싸고 그 다음에 잎살. 예. 이게 비싼 건데 근데 왜 북한에서는 거꾸로 잎살이 제일 비싼데 왜 밀가루가 제일 싼 게 북한에서 제일 귀하고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현상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 생산하지 그 귀한 거 아니에요. 밀은 한 정보당 많이 나야 넉 톤이에요. 근데 옥수수는 많이 나오면 10톤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으로 이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밀을 심지 마. 옥수수만 심어. 하도 논에는 이런 밭작물을 심을 수 없으니까 할수 벼가 제리니까 벼 심기 하고 밭에는 옥수수만 절대적으로 심기 하는 거예요. 콩도 많이 못 나기 때문에 콩도 귀해요, 북한에서. 된장도 콩된장이라면 그 콩된장이야. 아니 콩된장이야지 정확한데 왜 옥수수로? 콩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콩, 밀. 그러니까 그럼 사오죠. 근데 이 나라는 자립경쟁한 다음에 외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로 하려고 하니까 외유권 못 사오니까 자체 내에서 보면 희귀성이 돼버린 거예요, 밀가루가. 그래서 희귀성이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또 맛은 더 있어요. 국내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싼 거지만 맛은 옥수수보다 훨씬 더 있잖아요. 잎살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름에서는 밀가루 음식으로 하면 또 잎살보다도 또 밀가루가 더 빵 만들기 좋고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생산 자체를 제약을 했기 때문에 그 희귀성이 돼가지고 귀한 음식이 돼가지고 그걸로 만든 빵, 그 다음에 수제비라는 게 북한에서 뜨덕국이라고 하는데 뜯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뜨덕국. 말은 괜찮아요, 북한 말도. 그런 거, 그 만든 빵, 그걸로 국수. 이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왜 귀하나? 왜 그게 북한에서는 정말 그러냐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좀 다른 탈북자들하고 북한 얘기를 할 때 좀 다른 거는 근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로서 있잖아요. 좀 약간 공변 사람으로서 좀 다른다는 거는 그 원인을 얘기해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만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 나는 ipsal떡이 더 맛있었어요. 이러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이쪽 사람은 라면이 맛있대. 저희는 ipsal떡이 맛있대. 예, 그러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 저것도 맛있지만, 밀가루는 왜 또 더 다른가? 근본이 이래서 저런 거로구나. 옥수수만 먹다가 북한에서 잎살밖에 없으니까. 그게 맛있으니까 그게 맛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밀가루 먹으면 그거보다 더 맛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렇게 자체 생산 안 됐고 이렇게 된 거라. 시기성 때문에 그런 거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했을 때 격차가 얼마나 나나요? 지금 GNP로 남북한 비교를 얘기해요. 근데 GNP라는 걸 보면요. 북한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몇백 달러씩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 보낸 대북비라 보니까, 그 한 달 월급으로 강내 옥수수 500kg씩 산다. 그러니까 여기 통계를 보면 북한이 잘 사냐 못 사는 걸 GNP, 국민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나면은요. 공산권 자체가 그런데다 북한은 더 거짓말해요. 예를 들어서 좀 말이 길은 것 같지만 공산권, 특히 북한의 통계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왜 폐리가 되냐면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1920년대 형성돼 가지고 공산화 시켜 가지고 스탈린 정책이 뭐였냐면 우린 뒤떨어진 자본주의 인계받은 거니까 이 서구를 이기려면은 중공업을 해야 된다. 낙환 나라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농업밖에 없으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몽땅 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식량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중공업을 한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350만이 굶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라면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정말 농경진 그 강제로 다 가져갔으니까 숨겨놓은 것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지표를 보면 소련은 스탈린 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공업이 돼가지고 강철 생산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GNP에서 이거에 넘어가지고 프랑스 공산주의자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 한국 독립된 다음에 다 7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했어요. 이게 썩는 거거든요, 이게. 북한도 GNP를 보면은 아직도 북한이 먹고 살만하지 않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라는 건 완전히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몽땅 착취해가지고 지금 미사일 만드는, 굶어 죽는데 핵무기 만드는 거 보세요.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모태똥 때. 지금 수천만이 굶어 죽고 있는데 대학쯤 돼가지고 그 공산화, 인민공사라는데 거기서 공산화 시킨 게 농업이요. 막 굶어 죽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전쟁 때가 더 많이 굶어 죽는데도 64년에 핵무기 만들었어요. 중국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주 로켓도 올리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북한도. 1990
97년도, 98년도 대량 하사 300만 주가 황장엽이 탈북에 완 그런 상황에서 광명성이라는 우주 인공위성을 올렸다는 사실을 대륙간 단도로켓거든요. 그거 올리고 핵무기 만들고 이런 나라에 놓고서는 국민소득이 어떠냐, 생활수준이 어떠냐, 이 평가라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일단 얘기하고요. 말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요약을 할게요. 우선 그 국민소득, 국가 국력으로 비교해도 남북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숫자는 여기 인터넷에 많으니까 내 숫자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그것도 틀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 써서 보내면 안 되니까 이 대북 전단이 이거 하나인데 인공위성 사진. 그래서 실태를 계속 요약을 해왔는데 15년 전, 20년 전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제주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10여 년 이후부터는요. 남한에 점점 더 뚫어주니까 남한은 점점 더 불어나고 지금 산업화의 원조인 영국보다 우리가 앞서거든요. 무역 같은 것들은 앞서 있고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남북한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군이라는 게 전라남도 공군 있죠. 우리 우주 발사되어 있는데 한 개 군 경제력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개인 생활, 국가는 그렇다 치고 개인 생활은 어떠냐? 제가 30년, 35년 전에 1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0.3달러야. 한 달 월급이 0.3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400원이 한 달러고 하는데 0점 뭐 어떻게 되나? 이 1,400원 정도에서 그냥 한 400원 정도. 우리 돈 400원 정도, 많아서 500원 정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실질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사냐고는 다르게 설명할게요. 그 0.3달러 받는 것도 지금 90%가 모든 게 안 돌아가니까 공장이 다 안 벗어서 해가지고 90%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를 못 받는다. 0.3달러짜리도 90%를 못 받는다니까 아예 없다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굶어 죽다 못해 지금 북한은 주민들이 자체로 알아서 살고 있어요. 장사해가지고 개인 떼입화돼가지고 어쩐 의미에서는 개혁이 북한 내부는 이런데 개방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요. 0.3달러밖에 못 받는, 그것도 90%는 못 받고 10%가 받는 돈이에요. 0.3달러가 북한 월급이요. 근데 한국인 지금 작년에 내 통계 보니까 350만 원이 평균 노임이에요. 외국 노동자가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다 받습니다. 네. 그 3,000달러 정도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3,000달러 대 0.3달러. 1000분의 1인가요? 그것도 북한에서 10%만 받는 거예요. 이걸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탈북자들 보고 물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통계가 GNP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거 아니에요. 북한에 살다가 딱 와가지고 여긴 천국입니다. 그 말이 확대된 게 아니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저 유명한 좀 좌쪽의 지식인, 한국의 최고의 지식인, 방송에 잘 나오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장관까지 하고 유시민 장관 출신 있죠. 지금 작가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제가 MBC에서 그 토크쇼 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 2000년도인데 내가 좀 좌파운동, 탈북자 인권운동 해가지고 내가 좌파적인 이미지 해가지고 MBC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대화를 아무래도 이게 안 돼야 되더라고요. 북한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자꾸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답답해가지고 그랬어요. 북한에 가 살아보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이 그 똑똑한 머리, 탁월한 머리 이해할 수 없다고. 가 살아봐야 된다고. 그분도요. 사촌형인가 분이 그 4.19 때 시위한 분이에요. 저는 민주투사 가족 맞아요. 근데 잡힐까봐 덕원해가지고 일본으로 뛰었어요. 일본 가가지고 저청년에 뭐 공산주의 좋아해 친북적인 인사였으니 저청년을 통해서 북송교포로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 사촌형이에요. 내 만났댔어요. 너무 배고파서 탈북에 왔다는데요.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는데요. 근데 유시민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친척도 남한이 독재국가고 뭐 나빠가지고 일본으로 저청년을 해가지고 북송해가지고 북한에 살다 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무슨 좋고 나쁘고 너무 배고파서 도망쳤다는 걸 아직도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보죠. 그분이
알고 뭐 북한이 뭐 김정은도 뭐 아주 똑똑하다고 그랬던가? 뭐 아주 뭐 영도술이 있다고. 이분이 참 아주 그 친북적인 얘기를 잘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사촌형도 그렇게 갖다 굶어서 다시 재탈북이었다는 걸 말을 안 한다고요. 좀 좌적인 친북 인사들이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살다 온 사람들 얘기가 우리가 무슨 북한을 내 고향이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지가 있는데 왜 미워서 자꾸 미워서 가는 게 아니라는데 그 독재자 그 정권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국민들을 우리 자매 부모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 얘기지. 뭐 북한을 뭐 우리가 무슨 뭐 북한 자랑하고 싶지 우리가 여호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란데요. 사실상 평양을 장악한 거대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카르텔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죠요. 카르텔이니까 기득권이라는 소리인데 북한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30년인가 50년인가 연구했다는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교수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죽게 돼 80 넘었는데 북한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역설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유일 사상, 유일 지도 체계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 유일은 뭐냐면 수령이에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김부자 개인 나라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실려드릴게요. 북한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가지고 인공위성 뒤져보세요. 차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고속도로 만든 게 있어요. 한국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속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북한은 간단해요. 이거 뭐 몇 손가락이 들어가니까. 평양 원산간, 평양 매양산간, 평양 남포간, 평양 신천 개성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 고속도로 끝에는 반드시 김부자 별장이 있습니다. 평양 매양선간 꼭 별장이 있어요. 평양 원산간 김정은이 고향 안에 거기 꼭 별장이 있어요. 평양 남포간 온천이라고 내가 남포 농업대학 연구소에 있다고 했어요. 그 온천이라고 있어요. 그 온천 유명한 온천군이 있어요. 거기 별장이 있어요. 자 평양 신천간 그 개성이 있지만 사실 개성은 지류고 신천에 그 온천이 있어요. 따뜻한 곳이 돼가지고 여름엔 거기 김부자 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나라입니다. 그 수령 개인의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 밑에 간부들 뭐 여자들도 붙여주고 뭐 승용차 벤츠도 주고 집도 좋은 거 주고 뭐 별지랄 다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 같지만요. 그 고모부 장성택을 불태워 죽일 정도였죠. 그 장성들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 장군들을 그냥 고사총을 쏴 죽이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 젊은이 하나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카르텔이라는 게 그냥 김부자 3대 세습 카르텔이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 밑에 간부들 그냥 그 노예입니다. 고급 노예. 간부는 고급 노예고요. 밑에 사람은 하향 노예고요. 고급 노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최근에 김일규라는 그분이 지금 핫하잖아요. 아주 생기도 잘생기고 아주 정확히 얘기하는 분이에요. 식항이 아주 특징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북한 그분은 김정은이 막 알려나다 온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온 좀 간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부들이 그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있다 쿠웨이트 대사 하다 온 그분이 지금 책 쓴 것도 있어요. 이름 잠깐 잊어먹었다. 그분도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둘이 그 최근에 온 분인데 그분이 다른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 간부 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처녀들이 이제 시집가는 여자들이. 왜냐하면 그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상처가 더 크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떨어져 보세요.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프다니 뭐예요? 그냥 죽지 않으면 아예 그 가정은 멸죽되니까. 그냥 중간쯤 서가지고 무역이나 하고 장사나 하고 돈 슬슬 벌고 떨어질 염려가 없는 그런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간부들도 완전히 좋은 것 같지만 고급 노예인 거예요. 노예 중에 고급이라고 붙이면 굉장히 힘든 거죠. 차라리 하향 죽이든 말든 그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김정은 건강 악화설 사실인가요? 그분의 김정은에 대한 것은 제 얘기보다는요. 좀 전에 얘기한 쿠바 그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 있던 김일구 참사인가 소기관 그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같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쿠바라는 게 같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쿠바 대통령이 지금 방문해 왔을 때 김정은이를 이분이 쿠바 대사니까 쿠바 말을 잘하니까 에스파냐고 그러니까 그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적혀있는데 조금만 걸어오면 숨 차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털잖아요.
키는 우리 키만 하더라고요. 1m 68 정도인데 체중은 140kg 정도라니. 내가 지금 60kg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내 키인데 260, 120kg, 2배, 140kg, 120kg라고 합시다. 그 체중이, 그러니까 엔진은 100마력인데 우리는 이 엔진 100마력 가지고서 500kg를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1톤을 몰고 다니려니 얼마나 이 심장이 더 뛰어야 되겠어요. 2배를 더 하려니까. 무슨 체중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비정상 동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뭐 삭삭하는데 이 사람은 2배의 힘을 써야 그 능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헐떡헐떡 할 수밖에 없죠. 엔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아는데 제가 과학원에서 뭐부터 하는 김일성 때부터 우리 다 과학원이 그 김일성 만수무학 용서라고 있어요. 이게 다 서로 통해요. 특히 우리 용서에는 거기 만수무학 용서에 있다 남편이 우리 용서원을 통해 할 수 없이 그 연구원에 있다가 남편 가니까 할 수 없이 온 분에서 생생히 듣고 있는데 김일성 때부터 얼마나 이걸 오래 살게 하려면 그게 찌또 대통령이라고 6.25 슬라비아 대통령 찌또가 이렇게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흉내내서 한 거거든요. 근데 10대 소녀들, 그러니까 20세 넘어가지 않은 10대, 그러니까 16, 20살 거기에 처녀들 석 달에 한 번씩 신체 검사하고요. 모든 음식을 기계로 하게 되면은 이 기계의 어떤 뭐 성분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수련님 건강이 날까 다 임가공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고 뭐 그 제품 생산하는 거는 뭐 사과 밑에다 굶어 죽는데 설탕 갖다 내가지고 그렇게 잘해온 것들 뭐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이 가공 자체를 무균식이 축사량에서는 건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요 이 세균 덩어리가 같이 먹습니다. 그걸 이겨내 면역성을 막 하고 이게 에너지 소비돼가지고 그 축산 효과가 떨어진다. 그죠? 무균 축산업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사람을 그걸 더해배운 거예요. 그걸. 그 수령님을 지금 모로모토처럼 해가지고 1급 단계는 무균 소독해가지고 김성 때부터 그랬어요. 이 시스템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령님께 전 세계에 또 제일 맛있는 고급은 다 갖다가 대사관에서 해외 북한 대사에서 우리 외교관들 얘기하는 거는 제일 먼저 수송되는 게 특수물자로 수령님 그 1호 대접하는 물자 그거 내려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기기 위해서 수령님을 만수무강하게 한다 해서 우리는 그랬어요. 야, 김성 때부터요. 야, 100살을 너무 사시겠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왜 안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화학적인 거, 인공적인, 기계적인 것까지도 기계로 가공한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사람 손으로 그것도 10대 그 처녀들 손으로 해서 그렇게 먹이는데 무균으로 해가지고 1급 단계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김일성이 82세에 죽었어요. 온갖 좋은 거 막말해서 처먹고서도 82세 죽었다는 건 일반 사람들 100세 살고 이 사람은 40살도 못 살고 죽은 거나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다 먹고 그렇게밖에 82세밖에 못 살았다고. 여기 농촌 한국에 나가면 80살 사람은 지금 90살 사람 많아요. 자, 근데 82세 김정일은 더 빨리 죽었어요. 그렇죠? 70대가 69에 죽구나 정확히. 저 김정은은 저거 지금 40살 조금 넘었는데 저렇게 헐떡거리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요? 그렇게 잘 먹이고 만수무강하는데 과학적 시스템은 맞는데 어디서 문제냐면 무소불위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그 건강에도 해당돼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김일성 교시 때부터 내가 하나 얘기할게. 제가 있을 때는 거니까. 이 공개적인 거하고 내적 교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간부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과학 분야 얘기하다가 의사들이 말이야. 좀 먹으려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거 비만하면 안 된다고. 이거 쉽게 얘기가 되면 수련님 오래 사시려면 배를 까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의견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만하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서는 지금 살 빼게 하는 게 얼마나 돈 들여서 그래요. 그 의사들 맞죠? 그 얘기예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몇 달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먹으니까 지금도 건강한 말이야. 좋아 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처먹고 술 마시고. 그리고 최은희하고 신상옥 감독이라고 그 부차표 가서 김정일 때 그 몇 년 동안 영화도 잘 만들어주고 김정일하고 측근 있다고
생생 이 파티를 하는데 3일 동안을 밤낮 없이 처먹고 놀고 여자들 끼고 그리고 한 3일 동안을 파티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마피아 같다고 그래요. 마족단 같다고. 그러니 의사들 말 듣겠어요. 의사들 좀 얘기했다가 이 자식이 이거 죽여버려 하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잘못했다 큰일 나겠는데. 김일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통역하는데 북한에서 제일 에스파냐어 쿠바가 에스파냐 스페인 북한에서는 에스파냐어라고 하는데 스페인을 이 스페인을 제일 잘하는 그 통역이 이 카페로 오는데 카페에서는 정상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김정은은 그거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고 또 나가야 되거든요. 제때 안 했다고 그거 끝난 다음에 화를 내고 지랄스 떨잖아요. 김일구 그 무슨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주색을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이게 한두 끝도 마약이라는 그 한번 붙기 시작하게 되면 그 끊지 못해. 담배, 술, 그다음에 이 색. 그러니 뭐 그냥 뭐 이 세상에 삼천궁녀가 무슨 옛날 왕보다 더 무서부린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니까. 그러니 건강이라는 게 절제라는 게 그래 소크라테스가 가장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나는 겸손해야 되는 거. 근데 또 종교도 없어 이놈. 자기가 신이야. 이런 판이니 이게 이 생활이 물러나거나 쉽게 말하면 주색에 빠져 있고 지 마음대로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인 거야 그냥. 그러니 건강이라는 게 그냥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그렇게 일하세요. 그 사람이 뭐 언제 죽을까요? 언제 병이 얼마 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안다는 사람도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그러나 곁에 그렇게 숨이 차고 저렇게 뻘게 있고 항상 술에 뭐 담배 저 유치원 타고서 들어가는데도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남들은 다 벗고 들어가는 거하고 앉아가지고 담배 그 어린아이 담배 피울 정도면 그 정도인데 그 사람 건강이 나만 하겠어요? 스트레스는 얼마 쌓이겠어요? 지금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대통령 완전히 왕이 신이 돼가지고서는 언제 어느 놈이 나를 죽일지 어이 뭐 이게 뭐 국민들은 굶어 죽는다는데 뭐 어쩌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술 가져와 여자 데려와 뭘 해 아유 막 자겠어 이러니 건강이 살아남겠나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김정은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김여정과 김주혜 중 누가 대행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김주혜라고 딸을 데리고 다니니까 지금 후계자 작업 있지 않냐 뭐 그러는데 뭐 앞으로 일을 누가 다 맞추겠습니까? 그냥 나 예상이겠죠. 그 예상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얘기하는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좀 엘리트적인 탈북자들은 김길성 기자 같은 분도 그 국방과학원 기자했던 분 다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환경 자체가 남전여비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 여자들 진짜 뭐 조금 스쳐도 뭐 미투로 해야 큰일 나는 판인데 거기서는 그냥 강제로 해먹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여자를 내세운다라는 것은요, 이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하고 아들이 없어서 여자를 내세운다? 김정은이가요. 김정은이 지금 많이 서른 줄 아는 여자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송을이라는 여자도 지금 돌아가잖아요. 애인이었대요. 그건 뭐 드러난 거 이 정도인데 이렇게 숨기는 사람 정도에서 이 정도인데 그거를 알려면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를 비춰보면 알아요. 그 김일성은 점잖은 것 같지만 자기 딸 같은 담당 간호사하고 섹스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 판이에요. 제일 그래도 점잖았다는 게 김일성이 그 정도였고 그정일은 드러난 것만 해도 성혜림이라는 6살 후에 유부녀 어머니 같고 뭐 여자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김정남이 암살 죽자고 했어요. 김정은이가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 관계라는 거는 물러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밑에 간부들도요. 그렇잖아요. 같이 또 해먹어야 그래서 자기도 좀 마음이 놓이니까. 아무리 제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쪽팔리는 것도 있지. 그래서 담당 간호사를 해가지고서는 장군들 뭐 좀 특수한 간부들한테 붙여줘요. 그냥 너 이거 해먹으라는 식으로. 이런 판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식이 아들이 없어서 딸을 할 수 없이 후계자를 세웠다? 내가 김정은이라면요. 서른주가 딸 만나.
이 예민아 이거 아이고 아들 낳을 때까지 좀 놔보라. 낳게 생긴 거예요. 걔도 안 낳으면 아유 너 안 되겠구만.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 예. 그런 무소불위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딸을 후계자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첫째로요. 여자를 내세운다라는 게 아무래도 북한 정서에 안 맞고요. 상식입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로는 무소불위라는 게 아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딸을 내세웠다? 그게 좀 상식이 안 맞고요. 세 번째로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쪽팔리는 걸 싫어해요. 후계자, 2인자를 놔두질 않아요. 장성택도 파형시킨 거예요. 그런 판에 이제 40살이에요. 자기 형도 있어요. 자기 여동생 김여정도 있어요. 30대. 그런데 내가 죽을 거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신 죽는 얘기하고 당신 무덤 팔자리 좀 가봅시다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요즘 환갑하자기도 아주 재수없다고 그래요. 진갑하자고 재수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서불에 기분 나쁘게 나 죽는 거 생각해가지고서는 벌써 후계자. 근데 왜 김주애는 그럼 데리고 다니냐. 저는 부모로서 부성의 본능이라고 봐요. 세상에 자기 난 자식, 아들, 딸 이상 이쁘고 잘생긴 게 없습니다. 그게 미국 옷거 아닙니다. 자기 본능입니다. 근데 무소불위 아버지예요. 근데 내 딸이 있어요. 딸이 아빠나 얼마나 이 수령의 자녀라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폐쇄 안 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못 놀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좀 그 주스단에 좀 나가고 싶어. 그래 나가자. 나도 그건 비싸게 가는데 보고 싶어요. 뭔지. 가자. 이뻐.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중국까지 갈 때 데려가는 거 봤는데 난 그때는 좀 놀랐어요. 그것도 그래요. 아빠 나 중국 가시는데 나도 좀 가고 싶어. 가자 하는 거야. 외국 절차라는 게 없어. 박근혜는 최순실 조금 몰래 썼다고 탄핵당하고 지금 문재인은 뭐 부인이 무슨 뭐 인도에 자기가 바빠서 할 수 없이 그 부인 보냈더라고요. 그랬다고 여기 지금 저 윤석열 부인 지금 김건희 조금 웬따 했다고 지금 얼마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요. 가자 하면 가는 거야. 외교고 어디 있어. 그렇게 상식적으로 북한의 정서적으로 그 독재자의 물이 할 수 있는 권위를 볼 때 상식적으로는 아직은요 묘한 겁니다. 후계자를 딱 정했다 해도 역사가요. 중국도 소련도 말렌코브 스탈린 죽을 때 말렌코브라 했다가 막 흔들려가지고 훌서브 돼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스탈린 비판은 더 해놓고요. 중국도 림표했다가 흔들리고 왕홍문했다가 흔들리고 오히려 정했다가 다 흔들렸다고요. 근데 그것처럼 고정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일을 너무 그거 무슨 그 후계자가 누구냐, 김정일 얼마나 아프냐. 그래도 최고 수련인데 온갖 의료 기술과 아니면은 돈이 외국의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의사들 갖다 여기 자꾸 오래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기대지 마시고 우리가 역사를 봐가지고 공산권이나 다 그 공산권 국민들이 깨가지고서는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도 우리 민주화라는 게 국민들이 깨가지고 시위하고 이렇게 민주화해가지고 자꾸 해야지 정권이 가는 것처럼 북한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의식을 줘가지고 깨우쳐가지고 그 정권을 없어질 걸 바라야지. 저 사람 건강이 나빠서 언제 죽을까? 저 후계자가 또 그래서 누굴까? 그러니까 이런 관념으로 자꾸 후계자 소리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으로. 거기에 나도 지금 껴묻혀서 얘기하는 걸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몇 프로 안 되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로 이해하시면은 상식적으로나 북한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의 주장이라고 보다도 이 통찰력으로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기 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장난삼아만 듣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국민들 깨우는 그런 통합적으로 남북이 합쳐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 힘을 먹고 정책을 세우는 게 낫지. 언제 죽을까 딸을 아니라는 거야. 말장난이라는 거야 지금. 김한솔이 속해 있던 자유조선의 움직임 실제로 북한 내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나요? 자꾸 북한은 국민들이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그런다. 하나 실례로 비껴서 얘기할게. 북한 방송 매체를 보면요.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놈 하나도 없어요. 알려지질 않으니까. 근데요. 여기는 한두 명 사고 나도 얼마나 난리 나요. 대통령이 세월호 때문에 어찌 보면 박근혜가 탄핵되거나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수천만이 죽습니다.
공사장이 안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북한의 반체제 운동이라는 건요. 황령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유, 막 대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투쟁합시다. 우리 좀 뭘 좀 하려고 했나니까 아직은 아니다. 너희들 생명이 중요하다. 아직은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그거를 증명하라. 내가 증명할게 그러면. 지금 여기 3만 4천 명의 탈북자가 와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사임당에는 그 김주찬이라는 최근에 방송 나온 것도 보세요. 어떻게 잡혔다 끌려갔다가 13명이 갔다가 겨우 온 게 2명이 다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5%, 3% 안에 겨우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들고 다니면 목숨 걸고 온 게 3만 4천 명이에요. 그것도 3%예요. 성공한 것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독일이 통일해 동독인들이 막 300만이 막 넘어가가지고 또 서독으로 넘어가서 통일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목숨 걸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국가에서 육지가 달려서 막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데 통일됐다고 하는데 목숨 걸고 그 대륙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3만 4천 이거는 독일로 비교해 되면 사실은 좀 약하게 말하면 340만이 온 겁니다. 그렇게 그 대한민국에 온 것 자체만 해도 이 남한에 온 걸 가장 역적 중에 역정. 남한 시도하다 잡히면은 남한 가다 잡히면 정치협력선에서 못 나온다는데요. 그걸 물구하고 온 사람들이 340만 명 이게 드러난 거고요. 그런 용기로 북한 못 넘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조망을 막아놓고 해안 막아놓고 사방 그래가지고 그 내비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걸 인터넷 뒤져보면요, 뭐 육군단 사건, 무슨 사건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자꾸 북한에는 사건 사고 하나도 없네. 아니 뭐 도둑놈도 없는 것 같네. 그렇지만 엄청 그냥 눈 뜨고 코베 갈 정도로 그 사건이 부글부글 안에 있다고요. 거기에 반체제 운동도 얼마나 여서였어요. 거기 기독교, 지하교인, 뭐 기독교라고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 그러지. 알 수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 탈북자를 통해서나 들려오는 소식이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다 무지막지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깨가지고 탈출했지. 거기서 운동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삐라를 통해서 6.25 같은 것도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니로구나. 남한을 미워하고 미국은 오히려 해방의 은인인 거고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말 못하니까 내가 도망쳐서 남한에 와가지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여기서 그래서 내가 개발해가지고 이걸 보내잖아요. 이게 저도 북한 사람입니다. 그 말 북한스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가다가 잡혀가지고 중국 감옥에 gat혔다가 또 북한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기적적으로 탈북해가지고 또 소련 감옥에 갇혔다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나 같은 작은 사람도 이런 생각하고 인생을 하고 여기 와서도 이거 삐라버린다고 그러고 지금도 6명이 경호할 정도로 뭐 여시찬 인물로 있지만 그 왜 그러겠습니까? 나만 그러겠어요? 나 같은 과학자가 무슨 큰 위대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아닙니다. 오직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저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통일이 되려면 증오심을 없애야 되느냐. 그 6.25 때문에 잘못 알고 자꾸 남한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해방의 은인이고 남한 사람들은 피해자고 얼마나 발전돼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저 수령이 범죄자고 그래서 둘이 통일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냐.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도망쳐 왔는데 나 하나밖에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혁명가들. 황량의 비서도 보세요. 깨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중앙당 비서는 뭐 노예, 고급 노예라고 해도 벤치 있지, 좋은 집 있지,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다 버리고 다시 싣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항장력 하나만 있다고 그러겠어요. 정치병 수용소가 지금 20만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붙잡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북한도 군중 노선, 국민들 써보긴 하지만 이게 군중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다 그런들 전술인데 왜 20만이나 잡아냈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잡아낸 게 아니라는데요. 다 그 체제 불만 있고 저거는 영원히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아낸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북한도 변화가 있다. 우리가 저걸 보이지 않지만 계속 진리를 보내가지고 거짓말로 운영한 나라니까
저 수령이 얼마나 나쁜 범죄자하고 전범자하고 사기치고 자기 나밖에 모르게 하느냐. 이걸 깨닫게 해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중국도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변화되고 소련도 그래서 변화되고 동권도 그렇게 변화해서 공산공회가 붕괴되고 지금 개혁개방돼 가지고 온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렇게 북한 국민 그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걸 믿고요. 저 김부자 정권 저 3대 세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권 자기 정권밖에 모른다는데요. 이거 잘 보여서 아무리 설설기고 아무리 뭐 탈북에서 온 어부도 잡아서 몰래 잡아내고 온갖 아참을 해주면 대답이 뭐예요? 삶은 소대리 같은 놈. 특등 모자라는 소리 듣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북한에 지금 라디오 방송도 안 해주고 삐라도 못 보내게 하고 모든 걸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재명 뭐 얘 원래 안 해야 될 거 하는 건데 뭘로 쪽팔리고 상대도 안 하겠다고. 이제는 그럴만해요. 아니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돈도 받아먹는데 뭐 걱정할 것이 남한에. 남한에 받을 수 있죠. 그거 죽는 거거든요. 남한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걸. 왜? 구제받으면 죽어요. 여기 쌀이 넘치지만 왜 못 받느냐? 그거 받기 시작하다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통치자는 절대로 여기도 정권자들 그 정권 안 내놓으려고 5년짜리도 그 안 내놓으려고 살 싸우고 있는데 그거 장기 집권하는 사람이 그 잘 보인다고 해서 문을 열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설사 문을 열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공전공영 절대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개혁 개방이 돼야 됩니다. 중국만큼이라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혁 개방되려면 북한 국민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해서 북한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해외에서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주애의 부재로 후계 경쟁이 김한솔 등 다른 인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북한이 변화라는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뭐 여기서도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현상은. 그러나 지난 과거나 현재를 이렇게 보면서요. 앞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변화해야 되는 거를요.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변화라는 게. 근데 개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김정은 통치자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북한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통치자는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급을 못 주니까 농민들은 개인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가보세요. 산까지 뛰진 것이 그것이 뭐 집단농장밭이 아니라 개인 떼기밭이에요. 그걸 옛날에는 자본주의라고 해서 막았는데 지금은 배급을 안 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장사. 장사가 뭡니까? 시장경제예요. 개인이 뭡니까? 이나 같아요. 내 것이니까. 그게 왜 되냐? 아니 배급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게 1994년 정식 배급이 끊긴 게 1900 김일성 죽을 때가 1994년. 지금까지 지금 30년 넘게 개혁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됐어요?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북한 국민이 할 수 없거든요. 개방을 국가 의지로 해야 되는 건 통치자가. 근데 김정은이는 개방을 하면 죽어요. 왜냐면 자기는 김일성 할아버지 때 항일해가지고 나라를 해방시켰고 6.25를 미국이 침략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고 죽이려는 것을 보여준 어버이야. 북한은 아버지 원수님이라고 한다는데 그 어버이 수령님이라는데 어버이야 하면서 세뇌시키고 너희들 내가 살려준 거야 했는데 까보니까 완전히 철천지 원수라는 미국이 오히려 해방자고 죽이려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수령님이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걸 뭘 거짓말하냐 하고 이렇게 완전히 굶어 죽도록 만들어놓고 남한은 우리보다 더 못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천국처럼 살고 있는데 야 이놈 나쁘게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개방을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 김부자 있는 한 김정인 3대 스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해야 되는 거를요. 북한을 자꾸 미지 세계를 비교하지 말고 남한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래 경된 나라지만 가만 보세요. 그래야 이해를 잘하니까 비교합니다. 사실 지금 비교하는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잘 살기 위해서 개발 독재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너 독재한다고 막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건이 1979년도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암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발적 사태라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김재규가 화가 나가지고 차치철 경호실장하고 싸우다가 샹하고 쐈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요. 그 내용을 보면요. 부마 사태 가지고 김재규하고 차치철이하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 대통령이 차치철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화가 나가 샹하고 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격분의 순간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부마 사태, 또 부마 사태 안에 그때 김영삼 그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는 그 국회에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정보부장으로서 김재규는 그건 너무했다고 하니까 차치차리 에이 뭐 이러지 박정희도 거기 또 편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장이 화가 나가지고 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요소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쩜 국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서 부마 사태를 통해서 김영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말싸움 하나가 이루어진 거로 이렇게 연동되게 보는 게 정확한 평가죠. 북한도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20만이 있는 것처럼 그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화폐계 가지고서는 막 들고 다녔다고 전에 북한 주민들 화폐를 자꾸 3번이나 해야 하니까 화가 나가지니까 김기라고 그 경제부총리였던 그 사람들 아무 죄가 없어요. 저놈이 잘못해서 죽여버려 하고서는 막 그 급할 정도로 당에서 나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북한 국민들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데 잘못을 죽어도 안 하고 고집 쓰는 놈들인데도 북한 국민한테 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수를 그러면은 깨우쳐야죠. 우리는 개방사이기 때문에 자꾸 잘 살아지면서 중산층이 생기면서 국민들을 민주시키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또 인물에 또 김영삼 민주인사가 나오고 김대중이 이러면서 민주화 산업화 올라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북한을 보면은요, 폐쇄되기 때문에 알려지잖아요. 그렇지? 20만 정치범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또 3만 4천 명이라는 게 동독으로 보면 340만 명이 온 거나 같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에도 부글부글 끓겠네. 거기다 우리가 자꾸 소식을 보면서 그들 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를 근데 자꾸 김정은 40살 초밖에 좀 회담합시다. 대역방선 안 해줄게. 삐라도 안 보내줄게요. 탈북자도 웬만하면 잡아서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북한의 무기 실체, 과장인가요? 현실인가요? 북한의 무기 얘기하니까 군사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총괄적인 것 먼저 좀 얘기할게요. 북한은 자랑할 게 군사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1990년 이전에는 군사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모든 거는 이렇게 좀 보일 듯 말듯 하는 것이 이렇게 또 확대해서 힘이 세 보인다고요. 좀 비관한 얘기지만 여자들도 너무 홀딱 벗으면 그래요. 살짝 좀 보일 듯 말 듯해야 더 매력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까지는 그렇게 미사일이 어떻고 안 보여줬어요. 세계 여론 유포가라고 하기 있어요. 군당마다요. 군의 당에서 여론 유포가, 그러니까 말을 살살 퍼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폐쇄돼가지고 전 세계 뉴스라는 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이용해가지고 말 이렇게 슬슬 퍼뜨리는 거예요. 1970년대 말 하나만 얘기할게. 수련님께 김일성 있을 때인데요. 아프리카 대통령이 왔는데 선물 하나 줬대요. 뭐냐면 권총. 그러니까 아주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통령이. 없어서 이 권총이 있다고 하나 줬냐. 그래서 수련님이 그랬다는 게 그러면 좀 나가자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바위돌. 근데 권총을 한 방 쏘니까 바위돌이 가루대 날아났다는 거예요. 그 총알이 핵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라는 걸 북한서부터 알았다고요. 인텔리들이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핵이라는 게 핵 반응이 있으려면 권총 안에 내려면 전 세계에서 아무리 기술이어도 그거 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대부분 사람은 우리나라가 권총 한 방에 저렇게 날아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추면서 위력을 보여줬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는 지상 라온이고 군사고 뭐고 굶어 죽고 있거든요. 인민군이 굶어 죽고 있고 무기가 다 멎어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무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명분은 좋아요. 우리가 배시대기 고파도 말이요. 이 무기를 왜 만들어야 되냐고. 미제국자들과 남성계들과 우리를 침략하면은 식민이 노예가 되느니 우리가 좀 배때기 고파도 말이야. 이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선전했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좋은 거길래 이렇게 배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라고 하면서 미사일 올리고 핵무기 만들고 지금 계속 열병식이에요. 김정은이가 쩍 하면은 무기 하나 배 하나 만들었는데 가가지고 진수지 가가지고 또 배도 또 자빠지고 말해. 그렇잖아요. 군함 하나 자빠지고. 전 세계 대통령이 배 묻는데 나가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보여주려니까.
그래서 무기에 대한 얘기하기 앞서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자랑이라는 건 무기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근데 그 무기가 얼마나 조작을 하는가 하는 건 가짜인가 하는 걸 다음 질문을 좀 설명드릴게요.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무기 수준에 대해서 이게 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나와요. 그래도 핵을 만들지 않았냐? 미사일 올라가지 않냐? 우와, 무인기도 미국 흉내 다 내요. 탱크도 아브람 탱크처럼 또 지금 또 만드는 걸 또 전시해놔요. 근데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한다는데요. 순항 미사일, 이지스함도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비슷한 이스잠처럼 지금 구축한 최연함, 강간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강건함인지 뭔지. 근데 우리는 누가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겠어요.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거 겉만 봐가지고서는 굉장히 두려움 떠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콧방귀 끼고 있다고요. 뭘 보고 그러냐면요. 그 들어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사랑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걸 통찰력으로 보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내가 씨름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고요. 근데 축구하는 것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축구라는 게 발재가 막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선수가 되려면 우선 체력이 보장돼야 돼요. 체력이 보장 안 되면은요, 이 한 경기 뛰는 게 한 40리 뛰는 그 올림픽 거리만큼 40km인가? 그 뛰는 만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안 되면은요, 발자간이 아무리 잘 쳐서 좋아놓고도 허허하면 못 따라간다는데요.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선수가 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또 비교 유튜브에서 그 많이 나와요. UFC 있죠? 종합격투기 선수하고 일반 깡패들하고 싸움을 시켜요. 이 깡패들도 얼마나 날고 뛰는 놈이 있어요. 근데 다 조금만 있으면 허허 한다고요. 이 기본 프로들은 뭐가 다르냐? 아마추어 프로가 다른 거는 기초 체력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그냥 계속 이 다리, 이 체력 자체가 달라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는 기술이 있어도 좀 있으면 허허허해서 못한다는데요. 국가, 국력, 군사력도 딱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체력을 얘기할게요. 보시죠. 우리 삐라 보내는 유일한 사진인데요. 이게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북한만 새까마죠. 다 밝죠. 중국, 지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빛으로 보여져요. 북한에 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력이라고 하면 너무 큰 거네요. 모든 산업이나 모든 면에서 이 전기라는 게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기본 인프라예요. 체력으로 보면 기본의 기본 정도가 아니라 기본의 기본이라는데요. 기본의 기본이 없는 나라가 여기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만들은 거 있지 않냐? 아니, 여기 평양도 불 있어요, 불. 다 안 버리죠. 아니, 국가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막아주고 여기서 몇 개 만들 수는 있죠. 그러고서는 원래 건강한 강한 나라들은 열병식 하지 않아요. 미국이 열병식 하는 거 봤어요? 한국도 열병식 안 하다가 윤석열이 때 어떻게 또 도깨비처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80년대, 90년대 들어가서 안 해요. 왜 그거 그렇지 않아도 우리 튼튼한데 뭘 이렇게 자랑할 게 뭐예요? 하는 나라는 소련, 러시아, 중국 3세계 국가들에서는 반축축 이러고 아니 강하면 뭘 그렇게 흉내를 끼어요. 비용이나 들어가지. 근데 북한은 왜 자꾸 열병식 해가지고 하다가 그 열병식 하는 것도 내가 탱크 있잖아요. 탱크가 쫙 나오는데 그 한 대가 막 퍼져가지고 가스가 나오고 발동이 막 그냥 한심해가지고 뒤로 뽑더라. 세상에 좋은 거 골라낸 탱크도 저렇게 연기가 나오고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뽑아낼 정도니 그 무력에 대한 거는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내가 입이 아파가지고요. 저 탈북자 중에 유튜브 중에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니까 또 이렇게 잘하고 김성대학까지 나오고 동아일보 주승화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북한군에 대한 또 탈북자 군인들이 있던 걸 잘 얘기를 해요. 그 주승화 팁을 좀 많이 참고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북한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본이 안 돼 있다고요. 무슨 군인이 무기 떠납시다. 군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인민군이 30-40%가 역량 실조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군대 그래도 인민군 유튜브나 북한 보여주는 거 보면 막 벽돌을 까고 야타 세 줄을 막 이렇게 해서 끄부리고 무섭지 않냐?
그럼 몇 명은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은 굶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거는 내 사진, 뭐 유튜브에도 흔한 사진이지만 그 인민군이 하나 물에 떠내려왔다가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하도 그놈 뭐 세뇌돼가지고 가족 생각해가지고서는 북한 돌아가기 싫어해가지고 북한에 본 인민군 복 입고서는 우리 유엔사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서는 넘겨갈 때 키 차이가 머리 하나 차이가 애 같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우선 북한 군사이라는 게 체력 자체가 안 돼. 이 몸 자체, 무기는 떠나가지고요. 그 무기라는 거는 뭐야? 탱크는요, 내기하는 것보다는요, 최근에 2025년, 24년도엔 군인 출신이 분계선 넘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요, 내 이름 깜빡했네요. 그 생생한 겁니다, 그분. 예, 그분이 내가 운전병이었는데요. 운전 교습으로 그냥 1년씩 합니다. 수리까지 다 배워야 되니까. 자격증 따려면 그 운전 연습하는 거 1년씩 걸려요. 근데 그 운전, 그러니까 군대에 사민은 말할 것도 없죠. 제일 그래도 잘 돼 있다는 인민군 운전 교습을 하니까 목탄차 석대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 교습하는 목탄차 석대. 제일 잘 만든 군대인데, 모든 걸 털어서 만든 군대 운전병인데, 그러니까 무기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군인 몸, 두 번째는 운송수단이 돼야 돼. 모든 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무기가 전혀. 두 번째, 운송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로 운전하는 게 기본인데, 목탄차 석대 있었대요. 그것도 한 대만 겨우, 옥수수 떼를 잡아냈고, 석탄 잡아냈고, 나무 떼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거 졸업하고서는 군대 배치돼가지고 운전병원 갔대요. 근데 한 개 대대인가에 차가 1급대인가 6대가 있는데 다 멎어 서 있고 12대인가 있었다고 그래. 한 개 대대인가 뭐 2대가 겨우 뛰는데 나머지는 또 12대에 2대가 겨우 뛴데 그것도 북한은 다 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포차 같은 거 무슨 탱크 같은 거 다 지금 숨어 있다고요. 전쟁 때 6.25 전쟁 때 하도 폭격 맞아가지고 제공권이 없으니까 너무 그 후과 때문에 다 지하에 냈거든요. 지하라는 게 습기가 차가지고서는 거기다 다 뭐 말할 것도, 녹슬 것도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진짜 전시에만 써야 될 그 세워놓은 자동차 들어가 보면은 부속품이 없으니까 거기 걸 다 떼온다는 거예요. 바퀴 떼다가, 뭘 떼다가. 그러니까 12대 중에서 2대밖에 그거 떼다가 맞춰서 겨우 움직인다는 거예요. 탱크 10년 복무한 사람이 겨우 10km 몰아왔다 그러잖아요. 10km. 그 나머지 또 탱크들은 기름 뽑아서 팔아먹고서는 거기다 물 잡아냈고 꼭대기에 기름 있으니까 검열할 때 있다는 것처럼. 그 탱크라는 게 녹이 쓴 뿐만 아니라 그 물 잡아냈으니 그 엔진 쓰겠어요? 부속 다 뜯어.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인민군 체력 자체는 굶어 있고 그 무기 운송이라는 게 이게 기본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자동차가 목탄차화되고 있는 거 정말 비추기는 것도 다 뜯어서 지금 배터리도 뜯다가 그건 장교가 오히려 야야 그 배터리 가져오라고. 야 우리 집 전기 없어. 낡은 거 갖다 채워놨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예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일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라고. 완전히 붕괴된 상황. 거기에 몇 개 지금 만들어냈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 거짓말 안 하면 못 사는 나라라는데요. 네. 국민들한테 인민군이 다 그렇네. 야, 하이 웃긴 소리 하네. 다 속일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병씩 나오는 거 뭘 가만 보면 내가 그 가짜다 진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 이 기초 체력이 안 된 나라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비한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거는 내가 다음 질문을 좀 얘기할게요. 여기 군사력이 얼마나 센가. 저도 예비역 장교지만요. 북한에서 대학 나오면 그래요. 예, 또 삐라 쓰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연구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왜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소식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나요? 정말 패닉인데요. 그건 전 세계 패닉이에요. 나는요, 과학자로서 좀 예비역 군관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핵 잠수함 이상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전사가 보여져요. 역사적인 전쟁 역사가요. 가깝게는 1차, 2차 전쟁 때 독일이 이쪽 세계하고 싸우는데 좀 머지랬다. 해군은요. 해군 쪽은 굉장히 약했다고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타고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잠수함전을 했어요. 잠수함이라는 건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혁신을 일으켰죠. 물론 마감에는
또 잠수함 퇴치하는 거래 가지고 전세가 기울어지게 했는데 그 효과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공중에서 뭡니까? 스텔스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스텔스 무인화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무인기도 스텔스로 넘어가는 거는 종례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스텔스라는 말이. 배는요, 잠수함 이상 없죠. 제일 무섭습니다. 네. 특히나 이 스텔스 중에 공중보다도 이 잠수 물속에 있는 게 더 스텔스화 되거든요. 이 공중에 뜬 거는 가까이는 소리로도 들려요. 눈에도 보인다고요. 아무리 스텔스 그래도요. 바다에 들어가면은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한계가 있었죠. 이 전기 배터리로 디젤 기관을 해가지고 꼭 한번 올라갔다가 충전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잠수함은理論적으로 보면은요,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거기다가 무장이 핵을 갖다가 딱 장진하고 어디도 돌아다니면 요만한 나라도요, 요만한 나라에 핵 잠수함 가지고 있으면 그거 못 다칩니다. 이 짐승에서 코끼리가 제일 지상에서는 크잖아요. 고슴도치하고 붙어 싸움을 해보세요. 고슴도치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딱 가시버치 있으면 아무리 코끼리 커도요, 짓밟으면 찔리는 그 핵 잠수함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함부로 주질 않았죠. 근데 미국도 지금 살다 보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지 미국도 지금 점점 한국에서 좀 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힘이 딸리니까 또 그렇게 하고 트럼프는 또 마가라고 미국주의, 이기주의적인 사상, 철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혼자 다 돈 들여서 그렇겠냐. 뭐 동맹국을 해가지고 좀 하자고 하니까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이 최대 저국인데 이 라인선 보게 되면은 일본 열도로 해가지고 한반도로 해가지고 대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딱 포위가 되는데 아유 대한민국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허락한 거거든요. 특히나 그 이해관계 있죠.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조선업이 미국은 다 망했거든요. 망했다고 보면 하도 그 인건비가 싸가지고 다 안 돼가지고 지금 중국이 더 조선업 해가지고 함선 묻는 숫자가 더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급한 게 지금 조선업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한국도 눈치게 이재명이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내 꼴 보기 싫은 그거 보고 있어요. 잘한 건 잘한 거죠. 째까닥 막 그저 핵 좀 허락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금관 뭐 잘해가지고 와이를 또 잘 냈더라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서는 올려서 뒤통수 쳤긴 쳤더라고요. 허락을 받았거든요. 이거 지금 꼼수로 지금 도망치지 않게 딱 쥐긴 쥐어야 되는데 핵 잠수함만 되면은요, 북한은 그거 아니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거 아니래도 뭐 완전히 제압되는 거고 어느 나라나 무서워요. 그거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그런 걸 지금 허락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무서운 걸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무기라고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사실은 쓸 수 없어요. 너무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또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아무리 그랬다 해도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 그랬거든요. 야, 해구산 줄게. 그래도 우기면은 너 가질 수는 있지만 너 그럼 경제 다 끊어줘. 우리 글로벌 사회 아니 글로벌 사회. 세계 무역하고 사는 데는 또 핵우산이 있는데 그거 쓰고서는 차라리 그게 낫지. 일본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뭐 프랑스가 그래서 결국은 핵 만들었거든요. 핵우산 주겠다는데 드걸 대통령이 당신네 유혹에 떨어지면은 우리 프랑스 막아줄 수 있겠냐고 우기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만들다가 나니까 아이 좀 그만하자. 내가 지금 몇 개 나라만 하고서는 지금 못하게 하는 거로 지금 됐는데 한국도 그렇다고 해서 우길 수는 없지만 대신 뭐를 썼어요? 이 지하 폭탄 있잖아요. K5인가 지금. 그 벙커 포스터 그거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5톤짜리를 올렸다는 게 5톤이라는 게 중력 가속도로 하게 되면 지금 인류 멸망은요. 지금 공룡이 다 없어진 것은 운석 충돌에서 지금 맞습니다. 그 에너지라는 그 속도의 힘이라는 게 속도의 중량이 곱하기가 힘이거든요. 이 보통 속도 아니거든요. 그 중량을 올려놓고서는 그 중력 가속도를 그러면 그 핵폭탄처럼 돼버리거든요. 물론 핵처럼 그렇게 위해 물질도 안 나요. 방사능도 안 나오고 효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쓴 거예요. 여기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막 군함 경쟁하니까
군함 만들지 말자. 협정을 맺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머리 쓴 게 뭐예요? 항공모함이 거기 표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우리는 더 만들자. 그래서 미국과 전쟁할 때 항공모함 미국보다 더 있었어요. 왜 일본이 서양 이 아시아권들을 다 제압했냐면 이미 일본은 항공모함이란 전투함 전함 시대가 아니라 항공모함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협정은 전함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가닥 항공모함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몽땅 다 영국 다 제압했던 거라고요. 미국도 싸워서 처음에는 졌지 않았어요. 진주만스키라는 게 항공모함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치 못 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일본이 꼼수 쓴 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한국 절대 떨지 마세요. 핵무기는 안 만들어도요. 우리 또 장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이 해준다니까. 근데 그것도 완전히 못 믿어. 대신 이걸 만들지 않았어요? 지하로. 지금 미국이 한 것이 이번에 이란을 그렇게 해서 핵기지를 해가지고 50m 뚫고 들어가는 걸 쐈거든요. 50m에 더 아래에 있을 거니까 두 발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100m 밑에 있으니까. 한 번 쏘고 또 두 번 쏘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센 10톤까지도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100m 이상 들어가면 그것도 두 발은 150m가 들어가면 다 깨뜨리는 거죠. 다 깨뜨리는.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일본처럼 항공모함 쪽으로 돌린 거나 같처럼 그런 효과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 자신감 가지십시오.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실제 분위기, 그리고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틀어진 상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틀어졌다고 보기보다는요, 국익에 따라서 서로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충돌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쉽습니다. 그랬다가 또 좋아진다는데요. 역사가 그래요. 국익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얼마나 피 터지게 2000년대 싸웠어요. 그러다 지금 얼마나 찰떡궁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국제관계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개인은 사익에 따라 움직이고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리고 국가는 국익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지금 트러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쉬운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유럽이 제재하고 미국도 제재하고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으니까 중국하고 인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를 찰떡처럼 붙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것도 공식적으로 좋았다가 러시아하고 무역하는 것보다 중국이 전 세계 무역하는 게 더 크잖아요. 인도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러시아 원유 싸게 주고 왔다는데 슬쩍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런 선에서 이렇게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가 망했으면 한다고. 중국은 원통한 나라예요, 그 나라. 지금 연해주 이쪽이 다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1800년대까지만. 그러다가 그거 떼온 거 지금 가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러시아를 좀 빨리 죽었으면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서로 또 그 원유 싸니까 좀 살짝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기 공식적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큰일 나려고요. 드론 같은 거 상업용으로 세계에서 팔아먹는 거 우회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공식적으로 했다가 국제무역에서 중국 너희 그러면 우리 무역 안 하겠어요?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이런 관계로 의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조금 심각해요. 워낙 제재받는 나라끼리 유엔 제재까지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서로 찰떡궁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서도 저것도 전쟁이 끝나면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러시아하고 다 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하고 뭐 지금은 뭐 피를 나는 형제요. 뭐 서로 죽고 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북한하고 무역을 따져보면 쉽게 얘기하게 되면 100만 원어치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는 100억어치 무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북한 뭐 100만 원어치, 남한이 한국이 지금 100억, 그 이익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선 동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주죠. 그렇지만 무역이라는 이해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도 똑같고요. 중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무역액이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더 높았고, 뒤집어지면 미국 다음에 무역국이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이 북한하고 뭐 지금 정치적으로는 찰떡궁합처럼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역, 국익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100만 원어치 북한하고 하고 있는데 남한하고 100억어치 무역을 안 하고 있는데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남한에 시집온 여자들이, 중국 여자들이 얼마 많고, 여기 인력으로 오는 중국 사람이 얼마 많게요?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게 이렇게 또 큰 건데 그런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뉴스 나온 거 보면 어유 뭐 시진핑이 저 북한을 뭐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러시아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언론에 떠드는 거는 한 게 현상입니다. 그 밑바탕의 근본을 보면 그 사람들도 뭐 6.25 때 중국 지원군이 와서 우리 조선전쟁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중국은 또 공짜가 아니었다고요. 국共내전 때 북한이 그때 1940년대에 많이 도와줬다고요. 장기사하고 싸울 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정치적으로 그럴 뿐이지 냉철하게 말은 그렇지만 이 돈 문제에서는요, 국익 문제에서는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럴 뿐이지. 그걸 알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중국이 위협이 지금 큰 건 맞아요. 중국이 싸고 기술력 올라왔기 때문에 물품 하나도 다 중국제 아닙니까? 그래서 잠식이 오는 거는 우리를 그거를 감정적으로 중국놈 떼놈들 나쁘다 이러지 말고 실력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지 괜히 관광 오는 사람 자꾸 중국 사람 욕하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관광 오게 되면 이익이지. 돈을 봐야지 그 사람 욕해가지고 관광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국제적 문제를 해가지고 그 제재를 가하면 우리가 손해 안 해요. 우리 롯데 백화점 다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북러 거래가 루블 결제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 대가가 북한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루블화로 해가지고요. 근데 난 그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는요, 루블이 돈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국가의 정책으로 만든 종이장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거 없었어요. 다 물물 교환이죠. 그리고 물물 교환에서 발전된 거지 금, 은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어찌 보면 국제적인 그런 경제 정상 국가가 아니고 물물 교환하는 그런 낮은 관계에서 물건으로 교환하는 걸 저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병사들 보내가지고 많이 죽었어. 그 대가로 루블로 주겠어. 루블을 어디 갈 거예요? 필요 없다고요. 그 밀가루 좀 주세요. 아이고 당신네 무기 러시아 뭐 우주 지류반 기술 그거 좀 주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뭐 루블 결제 뭘 결제 다 그거는 한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표시지. 다 물물. 두 나라는 이 물물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국제적인 그런 나라가 이제 제재 받았으니까 물건 주는 게 낫다. 북한도 그 물건 때 왜냐하면 그거 돈이면은 필요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또 이 루블이라는 가치가 진짜 국제적 가치가 있다면은 내가 러시아에서 사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00불에 사오는데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70불에 사올 수 있어요. 중국 거 더 싼 거 있어요. 그렇게 사오면 돈이 더 필요한 건데 이 나라는 폐쇄됐기 때문에 물물이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경제 외교적으로 어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00% 이익이죠. 인명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안 보내도 여기서 많이 굶어주는데 차라리 보내가지고 얼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북한은 인명은 뭐 완전히 그냥 보내지 못해. 그거는 좀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이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 중국까지 아니었지만 하도 가난하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소독에 보냈습니다. 광부, 간원, 중동에 노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똑같이 북한은 어떻게 하나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이게 사람을 보내면 또 깨나가지고 도망갈까 봐 지금 겁이 나는데 이건 군대는 전식이니까 통제가 가능하고 총불이 되고서는 움직인다니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자유롭게 보냈다면 다 도망가면 큰일 나죠. 도망가지 않아 깨가지고 들어오면 이것들이 완전히 반체제 인사가 될까 봐. 인간 삐라 될까 봐 함부로 못 내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상국가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300만 이상이 외국 노동자가 와 있잖아요. 한 달에 3,000달러 버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무서워서 못 보낸다면 왜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얼마나 인건비가 지금 중동 국가 같은 거. 근데 왜 맘대로 못 보내요? 그 사람들이 깨날까 봐. 그래서 겨우 쿠웨이트나 리비아 보냈던 거는 옛날에요. 이 사막에 사람 없잖아요. 거기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설차이라 보냈지. 시베리아 벌목공들 밀림 속에 들어가니까 통제.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저 사람들이 사람 많으면 그 인건비가 어디냐. 그것만 보내면 되는데 왜 안 할까? 그 사람들이 깨날까 봐. 또 깨나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깨나가지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이놈들이 다 원수가 되거든. 다 반체제 인사가 될까 봐.
이런 통치 차원에서 그게 안 되는데, 시베리아 밀림 속에 보낼 때는 요건 허용하고, 사막에 가서 일할 때는 요거 통제하니까 사람 없는 데 보내고, 그러니까 전장 같은 데는 총불이 여기서 움직이니까 이런 데 보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북러 군사 협력이 이제 끝났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심지어 전쟁이 끝나서도요, 건설해야 되거든요. 노동력 싸거든요. 그러면서 건설까지도 아마, 군대들도 아마, 북한은 원래 그래요. 군대들 제대시키면 탄광산이 그냥 더 나시, 군대 자체가 또 경제건설 일을 하고 있고, 북한도 아마 전쟁 끝나면 무기 딱 제끼고선 건설대 돈 달라요. 다 청년들인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장교들이 건설하는 그 간부들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지금도 좋지만요, 숨통이 트여 있어요. 서로가. 숨통이 트였고, 전쟁이 끝나도 굉장한 밀착 관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만강에 철로만 있었거든요. 러시아하고 관계가. 지금 그냥 자동차 다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 여러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류가 확대됐다는 소리예요. 원래 해상으로도 하고 있지만 육로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요. 자동차 다리를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굉장히 서로 숨통이 트이는 관계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북한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과의 그 미역 관계라는 건 뭐 현대자동차 있죠, 우리 초코바 있죠, 뭐 라면 들어가 있죠, 한류 들어가 있죠, 한국이라면 껍질 죽거든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전쟁 끝나면은 대한민국도 좋아지고요, 북한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첨부할 게 뭐냐면요. 질문은 좀 다른 것 같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데 왜 남한하고 못해요? 금강산 앉은 자리에 돈 버는 겁니다. 한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하고 폐쇄해가지고서는 북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서는 그렇게 돈 벌고 있던데 왜 안 해? 개성공단도 이거 딱 풀어가지고 남한이 워낙 잘 살고 한류 돌아가죠. 한류 돌아가는데 상상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야 남한째야 좋구나야 남조선째. 금강산 사람들 보니까 야 다들 단간부처럼 살쪘구나야. 아니 눈으로 확인되자. 이게 지속되다가는 망할 것 같거든. 남한은 그래서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는다는데, 그런데 무슨 대화한다고? 그럼 공전공룡, 어떻게 공전공룡이 돼요? 저기는 네고시한다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는 완전히 민주주의. 대통령은 하나 동네 깡통차도 욕하고 그렇게 민주주의 되는데 저쪽에 수령님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만세 불려야 되고 어떻게 공전공룡이 됩니까?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우리는 애쓰면 섞입니다. 어떻게 섞여요? 막 쉬지면은 그게 섞인 것 같지만 섞인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권 때 그래, 노무현 정권 때 그래, 김대중 정권 때 다 섞어봤자 지금 더 갈라졌어 지금. 더 갈라졌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김여정이가 그 문재인 정권 때 평창올림픽 때 왔댔죠. 그 아마 동생 보고 그랬을 거야. 야 남조선 우리가 뭐 다 보고 봐서 알긴 하지만 내가 갈 수는 없고 야 네가 한번 가봐라. 김여정이가 왔어. KT 우리 고속철도 한번 타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서울서 평창 강릉에 왔어. 비행기 지상 비행기지 그게 뭐예요? 그 남한 모든 걸 보면서 김용남 그 상임위원장이 그 2인자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거 보세요. 이제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외교부장 출신이거든요. 전 세계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우리 남조선을 나의 조국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발전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번에 죽었지만요. 그 사람의 눈물을 저는 이해합니다. 야, 전 세계에 다녀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제적 수준의 올림픽도 할 뿐만 아니라 와, 우리 조국이 내가 눈을 감아도 우리 조국은 희망이 있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처럼 생각하면 까마득한 건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한쪽 땅만 해도 참 다행이다. 너무 안심이 너희들하고 북한처럼 됐더라면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그런 거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현정이도 물론 그러니까 이야 이건 남조선 이거 이렇게 잘 살아. 뭐 가서 이건 통치자네요. 오빠 큰일 났어. 하늘과 땅이야. 남조선하고 접촉했다면 우린 망해. 그 다음부터 점점 살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대해줘서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하면 얼마나 욕을 해요. 싹 떨어지잖아요. 그게 통치자와 북한 국민 차이예요. 그 통치자와 그 밑에 2인자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차이입니다. 우리 누굴 봐야 됩니까? 그 국민을 봐야죠. 그 고급 노예, 하급 노예, 북한 국민을 보고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참 저희 얘기가 좀 지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뭘 목적 가지고 얘기했냐면 북한이라는 것, 그 북한 얘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현상을 얘기하면 현상은 다 나아니래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현상의 그 원인, 이 한 원인에서 100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나는 대체성이 원인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식량난이 왜 굶어 죽어요? 쌀이 넘치는데 왜 굶어 죽어? 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권도 무너졌고, 러시아, 소련 때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고, 중국 때도 그렇게 굶어 죽었구나.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또 군사력 문제에서도 왜 인프라가 없는 나라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저기 왜 가짜에서 딱 집어서 요 가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뜯어보자. 그렇지만 다 형식이라는 거. 기본이 안 된 나라로구나. 또 대관계,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 다 국익의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하고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와의 무역액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느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 또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러시아하고 북한과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정부하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더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탈출구가 열렸기 때문에 남한하고는 관계하다가 죽으니까요. 망하니까 러시아로 하겠대 더 안 한다는 거. 그럴수록 우리는 정책적으로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은 국민을 향해야지 그 정권자를 향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를 알면은 아마 북한의 백과사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물론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북한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